X. 오랫동안 눈팅하다 처음 글 써봐. 극동의 무서운 이야기 관심 있는 사람 있어? 독일계에 있나? 내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한국으로 이사하셨다. 항상 출장 나가는 아빠 플러스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한국 친구의 가족이 나를 거의 친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다. 이 가족은 미신에 미쳐 있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한국인 가족과 함께 산속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때쯤 도시로 이사했다. 솔직히 나는 이 모든 것을 으스스한 일이라고 생각하질 않았어. 나에게는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었으니까. 최근 미국으로 이사했는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언급할 때마다 여기서 만든 친구들이 놀라 자빠지더라고. 너희들도 흥미로워할까 싶어서 여기 올려봐. 다음은 간략한 배경 설명이야. 한국 양육 가족은 북한 출신이었고 한국 전쟁 중에 남한으로 내려왔다. 미신을 믿는 할아버지, 기독교인 할머니, 우리 부모님과 친구인 항상 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모님, 나와 비슷한 나이에 사실상 유일한 친구였던 딸, 할아버지가 가장이었고 할아버지의 말씀은 곧 법이었다. 그 법에는 온갖 이상한 전통 의식과 의례, 그리고 으스스한 하이킹, 낚시 여행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 일반적으로 꽤 차분한 가족이지만 할아버지의 미신적인 개소리 때문에 갈등이 많고 어머니는 몇 년에 걸쳐 알 수 없는 이유로 약간 미쳐가는 게 보였다. 산간 벽지에 살고 있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차로 30분은 걸렸다. 좀 정신없었다면 미안해. 이걸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고 글로 써본 건 처음이라. 다음 건 우리가 매년 몇 번씩 하던 의식에 관한 이야기야. 도시에서도 이런 의식을 하는 가족들이 몇몇 있다고는 하던데 다른 한국 친구들 중 누구도 네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 조상들의 기일에 할아버지는 작은 사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준비한다. 특정 종류의 요리만 가능하며 색상과 크기에 따라 배열되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특별한 식탁을 놓고 음식을 차린 후 대강 모두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편히 쉬시고 이 공양 음식을 평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낭독하고 불태운다. 그는 때때로 나에 대해 금발 소년에 대해선 괴념치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와 같은 대사를 추가한다. 왜냐하면 원래 의식은 대개 가족들만으로 수행하기에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특별한 예식으로 절을 올린다. 모든 사람이 절을 마치면 할아버지는 불을 전부 끈 다음 온 가족이 부엌으로 가서 약 30분 동안 숨어있는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 전엔 항상 헛기침을 해야만 했다. 조상님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음식들은 먹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식기가 더러웠으며 방석엔 온기가 남아있었다. 내가 6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어떤 특정 요리를 만드는 데 지쳐서 더 쉬운 요리로 교체한 적이 있었다. 그 요리는 시간을 존나게 잡아먹었고 만드는데 최소 하루 이상은 걸렸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모든 걸 다시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절을 마치고 부엌으로 가 숨는다.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다. 할아버지는 숨죽여 욕을 내뱉었고 나와 딸은 할아버지에게 매달린다. 1시간 후 소음이 멈춘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고 밖으로 나가 불을 켠다. 접시가 뒤집어져 있고 양초가 꺼져 있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마른 피 내지는 묽은 배설물로 보이는 무언가가 사당에 흩어져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어머니는 언제나 맞는 요리만 만드셨다. 빌어쳐먹을 구미호들, 진짜 그 새끼들 개같이 소름 끼치는데 미디어에선 항상 퍼리놈들의 몽정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큰가슴 귀요미로만 그려내더라. 13살의 나, 스토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 미리 양해바람. 빌어먹을 산속에선 포르노 따윈 찾아볼 수 없지만 자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어느 날 딸 이하 진이라 칭함과 함께 버섯을 찾아 산으로 간다. 안전을 위해 가죽 진돗개를 한 마리 데려간다. 그 자식들은 보호심이 대단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던 그때 진돗개 오구가 미친듯이 지저댄다. 우리는 10대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약간 예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첨부한 사진과 약간 비슷하라. 하지만 여긴 시골인지라 그닥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서 인사를 한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애를 만나서 반가웠다. 새로운 여자애는 가족과 함께 약 15분 거리에 있는 빈 땅으로 이사했다고 말한다. 오구는 여전히 그 여자애에게 짖지만 우리는 무시한다. 그냥 경계하는가 보지 뭐. 여자애와 잠시 어울린다. 그 애는 계속 나에게 손을 댔고 내 머리카락과 눈에 대해 언급하며 내가 이국적이고 귀엽다고 말한다. 오늘 한번 하게 생겼구만. .jpg. 해가 지기 시작했기에 우리는 그 애한테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겠냐고 물었다. 아니, 하지만 안 온 너만 괜찮으면 혼자 우리 집에 와서 내 방 구경하지 않을래?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기에 형제의 보호 본능이 작동한 나는 이 새로운 여자애에게 진을 먼저 집으로 데려다주고 나중에 들르겠다고 말한다. 어쩌다 셀프 철벽을 쳐버린 난 짜증이 잔뜩 나 있었다.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이 멍청한 자식, 그 빈 땅은 내놓은 적도 없어. 할아버지는 지금부턴 어디를 가든지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주에 몇 번 더 그 애를 만난다. 그 여자애는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매혹적이 되어간다. 진돗개가 그 애한테 지저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집으로 달려가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며칠 후 오구는 여우를 죽여서 물고 왔고 우린 다시는 그 여자애를 보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는 자기가 잡아먹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남자를 유혹해서 죽인 후 그 간을 먹고 놈들이 간을 1000개 먹으면 진짜 사람으로 변한다나 뭐라나. 할아버지가 말하길 령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온순한 영인 유령, 아기의 차 그저 해악만 끼치려 드는 영인 귀신. 우리가 살던 곳 근처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호수 근처에 갈 때마다 흰 진돗개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면서. 물가에 사는 귀신은 물귀신이라고도 불리지만 이 귀신은 처녀가 억울하게 죽어서 된 귀신인 처녀귀신이라고도 불렸다. 가끔씩 멀리서 보다 보면 부두에 물에 푹 젖은 젊은 여자가 그냥 그곳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나는 항상 그녀가 화나 보이기보단 외롭고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었다. 우리한테 뭔 짓을 해오진 않았지만 하얀 진돗개, 이름은 진구를 볼 때마다 마치 고양이 마냥 하악거리고는 사라졌다. 내가 9살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용기를 내어 호수로 걸어간 적이 있었다. 아직 꽤 멀었지만 부두에 앉아있는 귀신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멍청했던 나는 저기 괜찮아요? 같은 말을 하며 그녀를 부른다. 귀신은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한다. 내가 말한 걸어오기는 진짜 걷는다기보단 걷기와 미끄러져 오기가 혼합된 그 중간의 무언가였어. 공항에서 무빙워크 타는 사람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달까? 아무튼 귀신이 계속 다가오던 그때 갑자기 나는 흰 진돗개를 데려오는 걸 깜빡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젠장. 귀신이 이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그녀의 이목구비가 모두 까맣고 물에 잉크가 섞인 것처럼 완전히 녹아내린 게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른다. 그녀도 비명을 지르지만 내가 비명을 멈추자 그녀도 멈추더니 나를 관찰하는 듯 했다. 이상하게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 마냥. 너 머리가 노랗다? 그녀가 미끄러지듯이 걸어 부두로 돌아간다. 나는 뛰어서 집까지 돌아간다. 바지에 지린 오줌 때문에 바지가 시원해지는 게 느껴진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나를 해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나를 시켜서 호수에 음식을 공양하게 만들었다. 그냥 난 그날 내가 그녀의 하루를 즐겁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진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 한국을 대표하는 게이며 시바견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키가 더 크고 다리도 더 길며 훨씬 더 사납다. 흰색, 갈색, 그리고 검정색과 갈색이 섞인 세 종류의 색깔이 있다. 강인한 놈들이다. 엄청 말랐지만 사람 다리 정도 못쓰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자기 구역을 목숨 걸고 사수한다. 완고한 놈들이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들 마냥 귀여운 묘기를 부리거나 음식을 기다리거나 성가신 아이들을 물지 않도록 훈련시킬 수는 없지만 주인과 주인의 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한국 미신에 따르면 하얀색 진돗개는 악령을 쫓아내고 갈색 진돗개는 무엇이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검은색 진돗개는 영과 공존하게 만든다고 해. 할아버지는 검은색 진돗개는 거의 키우지 않았어. 그는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갈색 진돗개 몇 마리와 아이들을 위한 흰색 진돗개만 몇 마리 키웠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그 산탄총은 아마 확실히 불법이었을 거야. 한국에서는 총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한국판 트롤에 대해서 들어볼 사람? 11살의 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강했던 갈색 진돗개가 죽었기에 할아버지께서 또 다른 갈색 진돗개 한 마리를 더 데려온다. 강아지일 때부터 터프한 놈이었다. 할아버지와 진에게 충성을 다했다. 녀석이 한 살쯤 되자 다른 개들보다 더 크고 우락부락해졌다. 녀석의 이름은 석구이다. 어느 날 진은 개울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싶어한다. 할아버지는 흰 진돗개를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진은 대신 석구를 데리고 간다. 진과 함께 갈까 말까 했지만 나는 할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남았다. 거기에 더해 진의 엄마가 내가 진과 너무 어울린다고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몇 시간 후 우리는 산 쪽에서 호랑이 소리 같은 걸 듣는다.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아마도 멸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아마 도깨비일 거다. 도깨비는 거의 한국판 트롤이나 다름없는 놈들이야. 놈들은 딱히 심각한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지만 지랄맞게 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해. 때때로 도깨비들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미치게 만들거나 죽이기도 하고. 해가 저무는데 진과 석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걱정하기 시작한다. 얼마 후에 진이 혼자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달려오는 게 보인다. 진은 수풀에서 갈퀴 같은 손톱이 달린 인간의 손이 튀어나오는 걸 봤다고 이야기한다. 진이 집으로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석구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에 있는 무언가와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아마도 길 잃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가 이를 무시한다. 너희 둘은 도시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길을 잃은 사람이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겠어?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집으로 달려오는 게 보인다. 석구였다. 녀석의 입에는 웬 다리가 물려 있었다. 인간의 다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크고 털로 덮여 있었다. 이가 허벅지에 박혀 있었지만 피는 없고 그 다리와 석구는 이상한 액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도깨비란 걸 확인하고는 다리를 산속 깊은 곳에 내다 버린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약 일주일 동안 음식을 내놓았다. 그들은 약 한 달간 우리 마당에 인간의 그것과 비슷한 똥들을 흩뿌려 놓았다. 일종의 엿먹어라는 의미라는 듯.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시골에서 자라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귀신과 마주쳤을 때 나에게 특히나 더 적대적이던가 아니면 그냥 나를 보고 비웃기 바빠서 날 해코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장 가까운 학교가 차로 30분 거리라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나와 진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우리 학년엔 학생이 7명뿐이었고 이 중 졸업한 학생은 3명뿐이었다. 나머지 애들은 죽거나 도시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꽤 잔인했고 나에게 무리지어 다가와 옐로우 몽키나 양키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는 했다. 난 독일 사람인데. 할아버지는 학교가 엉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나가서 합격만 하면 학교를 빼먹게 해주었다. 내가 10살 때 할아버지는 나한테 하얀색 진돗개를 줬고 나는 녀석을 백구라고 이름 붙였다. 산을 탐험하며 버섯을 따고 먹고 하던 어느 날 덤불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백구가 낑낑대며 움츠러들기 시작한다.
검은색 개와 비슷한 생물이 덤불에서 기어 나온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놈이 악의적인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백구는 확실히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마치 큰 개와 표범을 합쳐놓은 듯 보였지만 길다란 거의 코끼리코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다. 털에서 불이 붙은 듯 연기가 났지만 불이나 열은 느껴지지 않았다. 놈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빨을 드러냈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난 죽음을 확신한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온다.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불법 총이 기억난다. 또 다른 총소리가 난다. 이번에는 내 귀에 너무 가까워서 두개골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고 총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 빌어먹을 놈은 총알을 쫓아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린다. 나는 내 개랑 할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재빠르게 내뺀다. 알고 보니 내가 마주쳤던 건 불가사리였다고 해. 놈들은 불과 금속을 먹고 매우 적대적이라고 하더라. 그놈이 깊은 산속을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그렇게까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어. 한국의 귀신, 그러니까 온순한 귀신과 악한 귀신 둘 다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야.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설득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겁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친구 먹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방법은 잠재적으로 도깨비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 14살의 나, 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학교에 간다. 학교가 끝나자 책가방을 교실에 두고 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 학교에 청소부가 없어 아이들이 일을 도왔다. 진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책가방을 찾으러 간다. 여자 선생님이 문을 등지고 그냥 벽에 있는 무언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다. 나는 조금 긴장된 채 괜찮냐고 물어본다. 선생님이 돌아섰고 이런 젠장. 선생님의 얼굴이 없었다. 달걀 귀신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얼굴이 없기에 그런 이름이 붙은 악령이야. 내가 알기론 얼굴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역겨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 한 대개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 놈은 완전히 선생님처럼 행동했고 그기에 불쾌한 골짜기에 지나치게 가까워졌다. 소름이 돋았지만 변덕스러운 10대인 난 짜증도 좀 나고 그냥 집에 좀 가고 싶었다. 놈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목소리도 선생님이랑 똑같았다. 아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니? 아니 넌 얼굴도 없잖아 이년아. 난 이런 놈들은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 귀신들은 화가 나면 지랄맞게 사악해지거든. 내가 네 예뻐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란 걸 알아챌 터였다. 당연하게도 놈은 얼굴이 없었으니 내가 아니요 안 예뻐요 라고 하면 놈은 내가 그 얼굴의 결핍을 역겨워한다는 걸 알아챌 터였다. 난 그냥 집에 가서 우리 강아지랑 놀고 낚시나 하러 가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한다. 그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들렸다.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갑자기 멈춘다. 아넌 뭐하는 거야? 진짜 선생님이었다. 집으로 달려가서 진이랑 귀신에 대해 궁시렁거린다. 10대 중반이 되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난 할아버지가 늙고 쇠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내가 정서적으로 꽤 엉망이었던 걸 령들이 감지해서 그런 걸지도. 16살의 나, 마당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엄마 아빠였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고 4살 때 이후로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이유는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전화통화 때문이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의 부지 바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아논, 우리야. 이제 집에 가자. 그들에게 소리쳐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날 데리러 오실 거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게 생각난다.
가서 할아버지 모셔올게요. 아, 하지만 안 온. 엄마가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게 할 거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려 있었기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질질 짜기 시작한다.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댄다. 진이 집에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부모님은 계속 나한테 이리 와서 안아준 다음에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이야기한다. 어서 안 온. 집까지 한참 운전해야 해. 잠깐만. 그런데 차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조용해지더니 곧 웃어넘기려고 시도한다. 나는 계속 그들의 차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화를 내더니 혼나야겠다며 위협하기 시작했고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등 그런 말을 한다. 나는 아직도 흐느끼며 헐떡대고 있었다. 그들에게 가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가 개를 목줄에 끌고 나오셨다. 진이 눈치채고 할아버지한테 말한 듯 했다. 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이 주름진 늙은이는 무슨 황소처럼 울부짖는다. 내 손자에게서 떨어져 이 개새끼들아. 내 부모님이었던 놈들은 새가 꽥꽥거리는 소리와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섞인 울음소리를 내지르더니 풀밭 속으로 사라진다. 어떤 이유에선지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으셨다. 이 일은 아직도 날 살짝 목매이게 해. 오? 저기 유령이 있네? 오, 이제 사라졌네. 같은 밋밋한 이야기를 빼면 몇 개 더 남았어. 그러니 다음 몇 시간 동안은 계속 글 올릴 거야. 이번엔 우리 개 중 가장 강했던 녀석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친척들이 주말에 방문한다. 진의 사촌들도 온다. 한 명은 우리보다 5살 정도 연상이고 다른 한 명은 우리보다 2살 연상이다. 또 여자애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애는 하루 종일 할머니랑 주방에 앉아서 성경 공부만 했기에 우리는 그냥 무시한다. 처음에 우린 같이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촌들은 너무 천방지축이었다. 산에서 큰 소리로 쌍욕을 한다든가 사슴에게 돌을 던진다든가 등등. 결국 우리는 사촌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놀도록 내버려두게 된다. 진이랑 할아버지랑 내가 낚시하러 간 사이에 녀석들이 산에 들어가서 작은 가족 묘지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가족 묘지는 아담해서 특히 시골 지역의 가족 묘지는 기껏해야 4-5구의 시체가 묻혀있을 뿐이었어. 아무튼 이 새끼들은 그곳을 엉망으로 만든다. 묘비를 발로 차 넘기고 사방에 쓰레기를 버린다. 그들은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서워져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할아버지는 분노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도시 애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우리 땅의 가장자리에서 분노한 유령들이 우리 집 개들에게 하악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의 흰 진돗개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다. 우리 땅 주변으로 재물을 바쳤지만 그들은 화가 풀리지 않는 듯 계속 우리 채소밭을 망쳐놨다.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당혹스러운 듯 보였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장 강한 갈색 진돗개가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녀석이 뭔가를 사냥하러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녀석을 찾으러 나간다. 녀석의 시체를 발견한다. 갈기갈기 찢긴 채 작살난 묘지 곳곳에 흩뿌려져 있던 녀석의 머리가 통째로 부서진 묘비 앞에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수건으로 개의 머리를 덮는다. 며칠 동안 우리와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안뜰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산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난 아직도 그 개가 그리워. 나는 녀석이 다른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제물로 자신을 희생했다고 항상 생각했어. 한국 미신에선 까치는 행운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해. 아침에 까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뜻이라고 하더라. 난 까치가 나에게 일종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내 방은 2층에 있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바로 옆. 까치들은 감에 환장해서 집 근처에는 항상 까치가 많았다. 할아버지와 나는 감을 딸 때 감나무 꼭대기 쪽의 감은 늘 까치들 몫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남겨둔 감들이 내 창문 높이랑 딱 맞았기에 까치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정이라도 들었던 게 아닌가 싶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뒤지게 피곤했기에 낮잠을 잔다. 망할 까치들이 깍깍대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어떤 까치는 창문을 두드리고 쪼아대기까지 했다. 멍청했던 나는 좀 닥쳐 이 새대가리들아 라고 소리치며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 놈들이 그냥 너무 시끄러웠다. 욕설을 하며 일어나 방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한다. 문을 닫으려 돌아선 나는 천장에 무언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건 예미18 귀신이었다. 내가 응시하자 놈의 머리가 나를 향했고 끔찍하게 못생긴 면상이 드러난다. 하지만 놈이 방을 나가는 나에게 반응하기 직전 까치들이 까악거리며 창문을 두드려 나에게서 주의를 돌린다. 나는 밖으로 달려나가 할아버지에게 알린다. 할아버지는 냄비와 후라이팬을 움켜쥐고 내 방으로 달려와 문을 활짝 열더니 냄비와 팬을 두드리며 썩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친다. 유령이 쉬익거리며 벽의 갈라진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남자가 내 방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건 몰랐다. 그날 밤 우린 재물을 바치고 나는 소파에서 잔다. 다음날 아침 재물은 사라지고 그 유령은 3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또다시 유령이 나타나면 까치들이 경고를 해줬고 그때마다 난 할아버지를 불러왔다. 나만의 까치 군단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마지막 이야기. 17살인 나. 진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A. 약간 근친인 듯한 느낌이 들었고 B. 진의 엄마가 이쯤에서 완전히 정신을 놓았고 우리 둘 다 죽이려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딸기 농장을 가꾸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몇 시간 후에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땅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다. 할아버지는 마치 낮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 듯 평온해 보였다. 의사들은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인다. 내 가족이 나를 밀어낸 후 날 거두어준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될 모든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이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 가득한 산속에서 수년간 나를 돌봐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진 역시 몹시 낙담했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낚시터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부지 내 묘지에 묻혔다. 진과 난 매일 무덤에 가서 할아버지의 묘비를 청소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우리 집을 팔았고 우리는 도시로 이사를 한다. 내 개를 포함한 모든 개들도 전부 팔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이 가족과 함께 계속 살기엔 내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고 그렇다고 친가족과 함께 살기엔 내가 그들에게 너무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는 옷장보다 살짝 큰 수준의 작은 방을 빌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나에게 주셨다.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서 대입 시험에서 낙방하고 만다. 버거나 뒤집고 주유소, 편의점,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방에선 귀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에는 제일 평화로웠다. 가끔씩 나는 따로 자라게 된 진의 근황을 궁금해했다. 진의 엄마가 정신이 나가버렸고 가끔 진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진은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우리는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며 제사를 지냈고 너무 어색해서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 가족이 우리를 따라왔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떠나기 직전 진은 할아버지의 묘지 상석에 합격 통지서를 올려놓는다. 갑자기 진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는 죽었어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이 이지랄 하는 걸 듣지도 보지도 못할 거라고. 어머닌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비난하더니 진에게 그 오만 개소리를 믿다니 멍청한 거에도 정도가 있지 라고 소리 지른다. 우리는 반박하려 했지만 하지만 엄마도 봤잖아요. 어머닌 이미 분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내 결국 어머니가 조금 진정을 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차로 데려간다. 우리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만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때 나는 맹세하건대 분명히 무덤 위에서 푸른 불꽃 같은 것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다. 몇 주가 지나고 겨우 살아갈 만큼의 푼돈을 받으며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어느 날 밤 무언가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거의 까치가 창문을 쪼아대던 소리와도 같았다. 잠깐, 내가 사는 곳은 지하인데? 내 방엔 창문 따윈 없었다. 뱃속 깊이 떨리는 서늘한 느낌을 받는다. 나는 그게 근처에 영혼이 있다는 경고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제야 그것이 공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거리로 뛰쳐나가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간다. 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진이 달려나간다. 팔에는 피가 묻어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다. 진의 엄마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져 부엌칼을 쥐어들고 진에게 휘둘렀던 것이다. 아빠랑 할머니는? 아빠는 친척집에 갔고 할머니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셨어. 진은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찌르려고 했던 그때 갑자기 푸른 불꽃이 번쩍이며 나타나 엄마의 치마에 불이 붙었다고 말한다. 나는 진을 진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때부터 일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진이랑 나는 우리 둘 다 서로를 이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진의 어머니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할머니는 진의 이모 집에 가서 살게 된다.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에 식을 올리게 되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일단 질문 받으면서 여기서 좀 더 머물게.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X.